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저는 간혹 학교나 직장에 가지 못할 정도로 아파져 버렸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유능한 세일즈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흉측한 벌레로 변신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는 소동으로 소설을 시작합니다. 소설에 도입부는 과중한 책임과 의무로부터 간혹 혹은 간절하게 도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꼼짝없이 몰입하도록 합니다. 이번 책 맛보기의 제목은 벌레 같은 인간, 인간다운 벌레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읽었을 때는 벌레로 변한 탓에 출근하지 못하는 그레고르를 부러워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궁금했습니다. 세일즈맨인 그레고르는 영업 실적이 최악이었으므로 직장 가기가 지옥 가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자 회사 지배인이 집으로 찾아와 그레고르의 자존감을 박살냅니다. 벌레로 변해 있었기에 망정이지 사람으로서는 감수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지배인 역시 먹고 살자니 그레고르를 닥달하겠지만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데서 다음과 같이 언성을 높입니다. 잠자씨,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 일자리는 찰밥통이 아니오. 최근 당신의 영업 실적은 아주 부진해요. 물론 매상을 올릴 수 있는 시즌이 아니라는 건 인정해요. 그렇다고 매상이 아예 전무한 것은 곤란해요. 잠자씨,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오. 사실 그레고르는 자신이 원해서 영업사원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느끼는 업무 강도는 무척 셌을 법합니다. 어쩌면 벌레로 변한 자신의 상황에 감사했을 것도 같습니다. 벌레로 변신한 그 아침에 그레고르가 피식 웃는 장면은 그래서 이해할 만합니다. 차라리 벌레가 되어서야 비로소 직장에서도 업무에서도 노연하게 된 그레고르가 했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맙소사,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힘든 직업을 택했을까? 제기랄, 이 모든 짓거리를 당장 팽개치고 싶어. 부모님을 생각해서 꼭 참지 않았다면 진작 사표를 냈을 거야. 사장 앞에 당당히 나서서 가슴 깊이 묻어둔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날아가겠지. 그게 차라리 나한테 좋을지 알게 뭐람. 그런데 사실 그레고르는 동물벌레로 변신하기 전부터 이미 일벌레였다고 책의 뒷부분 있는 작품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벌레로 살았던 그레고르의 사연을 인용해 봅니다. 5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했고 그로 인해 그레고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에게 큰 빚을 지게 됐다. 그때부터 그레고르는 부모님과 여동생을 부양하고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왔다.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5시 열차로 출근하는 고된 일과를 시작하며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하듯 퇴근 후 집에 와서 외출도 하지 않고 늘 회사 일만 생각하는 일벌레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그레고르의 변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던 셈이다. 변신이라는 소설은 실업자가 벌레 취급당하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 여린 독자는 돈을 못 벌게 된 그레고르가 가족들로부터 천대를 당하는 모습이 불쌍하다며 울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레고르의 실직은 가족들의 자립의지를 키우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품 해설에 수긍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레고르에게만 의존해 더부살이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모두가 일거리를 가지고 삶을 책임지는 존재로 자립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세 식구 모두 자기 일을 찾았기 때문에 향후 가족관계에서 적어도 일방적 의존과 종속의 관계는 넘어설 여지가 생긴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레고르에게만 의존하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애틋한 정과 사랑을 되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그레고르는 오로지 자신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절대 착각에 사로잡혀 과로하며 살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연민과 희생을 짊어지고 자신을 혹사했습니다. 생계를 완벽하게 도맡았던 결과는 가족의 자립의지를 철저하게 봉쇄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직하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레고르의 변신은 가족들의 변신을 불러옵니다. 가족들은 각자 자립하여 함께 애틋한 정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 부분을 옮겨봅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레고르가 퇴근하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옷바람으로 등받이 의자에 앉은 채 그저 팔을 들어 그를 맞아주곤 하던 아버지였다. 어쩌다 산책을 나가면 지팡이를 짚으며 힘들게 천천히 걷지 않았던가. 그러던 아버지가 지금은 금단추가 달린 푸른 제복 차림을 입고 당당하게 꼿꼿이 서 있었다. 평소에 헝클어져 있던 흰머리는
반듯하게 가르마를 타고 단정하게 빗어서 번들거렸다. 덥수룩한 눈썹 아래로는 까만 눈동자의 눈빛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어머니는 등불 아래로 몸을 잔뜩 구부리고 의상실에 보내 고급 속옷을 바느질했다. 판매원 자리를 얻은 여동생은 저녁에는 속기술과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 오를 궁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피곤한 표정으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자신이 진 빚을 갚기 위해 영업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면목이 서지 않고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레고르는 그가 벌어온 돈을 식구들이 고마워하며 받을 때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위상이 아버지보다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였나 봅니다. 아버지가 취업을 하여 제복을 입게 되자 아들을 향해 무차별적 사과 공격을 퍼부어 등에 깊은 상처를 입히니 말입니다. 돈의 위력이 야기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글퍼집니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존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직장일 때문에 기진맥진해진 여동생은 그레고르 돌보기에 지치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동생에 의해 그레고르는 방 안으로 내몰리고 자물쇠는 채워집니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방 안에 갇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어가는 그레고르의 마음이 되어 인용해봅니다. 그레고르는 식구들을 돌이켜 생각하니 가슴이 찡하고 사랑이 느껴졌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동생보다도 그가 훨씬 더 단호했다. 이런 상태로 공허하고도 평화로운 상념에 잠겨있는 사이에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울렸다. 그는 창밖으로 사방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것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는 의지와 무관하게 머리를 푹 떨궜고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는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음식을 끊고 굶어 죽는 길을 택한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가족들을 떠올리며 가슴 뭉클한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화해하는 깊은 인간애를 보여준다. 가족 모두의 생존이 벌레 하나로 인해 위기에 봉착할 것을 읽어내는 여동생의 이성적인 사고는 야무져 보입니다. 목숨 가진 사람에게 생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생명체 그레고르가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가족들이 각자 생존을 해결하는 모습에 흐뭇해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품고 죽어가는 그레고르라는 생명체는 이성적 사고를 벗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문학이 있고 예술이 있습니다. 문학을 통한 인간성 고양, 예술이 주는 영혼의 정화가 있습니다.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미지의 음식이라고 표현한 카프카는 음악을 영혼의 양식으로 여겼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레고르가 죽은 후 세 식구는 따뜻한 햇살이 눈부신 날 사이좋게 야외 나들이를 하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저는 문학이 뭔지 예술이 뭔지 잘 모릅니다만 카프카의 변신에서 문학예술의 정수를 보는 듯했습니다. 카프카의 작품이 난해하다고들 하지만 그 난해하다는 의미를 저는 여운으로 받아들입니다. 카프카 작품에 대한 무궁무진한 해석이 종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자는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카프카의 작품은 여전히 그 어떤 해석으로도 온전히 해명되지 않는 미지의 낯선 느낌을 준다. 그것은 카프카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관념과 이론으로는 좀처럼 파악되지 않는 괴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저처럼 유치한 독자가 한 명쯤 끼어 있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책을 덮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어 감상을 짧게 살짝 덧보태는 놀이를 해봅니다. 저의 놀이를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갑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프카의 문학예술은 실증나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유를 가진 훌륭한 작가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소통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프카는 자기 몸을 혹사하여 질병에서 노연하지 못했으며 3번의 약혼을 모두 파혼으로 결단했으며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다고 하니 말입니다. 위대한 사유가 슬기로운 일상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카프카를 통해 봅니다. 하지만 그가 창조한 문학예술 덕분에 벌레 같은 인간다운 벌레에 대해 사색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어 깊이 감사했습니다. 카프카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제가 충분히 매료되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먼 당신처럼 느껴집니다.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